스님, 예, 뭐,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 야외로 나왔어요. 예, 예, 스바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란 리버의 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네. 그렇게 제목이죠. 네.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책이 유신 독재 시절, 음. 그러니까 1970년대, 네. 70년대에 상당히 널리 읽혀진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뭐 한 50년, 한 반세기가 지났네요. 그래서 저로서는 반세기 만에 다시 이 책을 읽고 선생님하고 대담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 선생님 저하고 세대가 조금 다르시니까. 훨씬 저보다 젊으시니까. 근데 저희들이 조금 회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70년대, 이게 72년에 10월 유신이 있었는데요. 72년, 73년, 74년 이런 무렵에 유신 반대 데모도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 책이 굉장히 좀, 뭐 다른 책들도 좀 읽었습니다만 이 책이 좀 그 당시의 사회 실정, 그러니까 다들 우리 개인은 다 양심적이고 이기적인데 네. 사회는 왜 이럴까, 나라는 왜 이럴까, 국가는 왜 이럴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에 네.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개인은 다 이타적이고, 뭐 사랑을 추구하고, 뭐 이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존재이지만, 네. 그런 개인이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집단에 속하게 되면은 대단히 이기적인 또는 공격적이고 침략적이고 파괴적인 비도덕적인 어떤 집단의 일원이 되어버린다. 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이 책의 주제인데, 네. 뭐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만은 사실 메시지는 아주 명료하죠. 간단 명료하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이 400페이지가 우리나라 국 번역본으로, 원서는 뭐 그렇게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400페이지쯤 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원서, 그러니까 번역서를 읽어도 쉽게 잘 전체가 맥락이 쫙 이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네. 중간중간에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32년에 쓰여진 책인데, 1930년대 전후, 네. 1930년 전후에 이 책에서 인용되고 있는 많은 미국의 어떤 학자들이나 미국의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의 인용이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고 해서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1932년 책이니까 벌써 몇 년이 92년이 된 책이잖아요. 그건 한 1세기 네. 전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1세기 전의 책을 우리가 1930년에 책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그것에 비하면은 그렇게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닌데, 아무튼 400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좋게 보면 대단히 풍부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뭐 또 시사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건 네. 사실인데, 1930년대 미국 문화나 미국 문헌 이런 거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을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는 게 읽다 보면 맥락을 놓치게 되고, 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는 명료합니다. 네. 개인은 도덕적일지라도, 뭐 개인은 도덕적이지만 네. 집단에 속하면, 집단화되면 음. 비도덕적으로 된다. 뭐 그건 또 이제 수긍되는데,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네. 라이언스 리버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이야기로 네. 집단의 문제를 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리버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건 도덕이 안 통하니까. 비도덕적인, 집단은 비도덕적이니까. 네. 여기 대해서는 이 집단이 움직이는 어떤 영역에서는 음. 도덕적인 어떤 이야기로는 통하지 않는다. 네. 특히 이제 존 듀이를 비판하는데, 이 존 듀이를 비롯한 그 당시에 도덕주의자들 또는 뭐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사회개혁론자들 또는 사회주의자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이제 달콤한 이야기인데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다.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된다. 현실을 모르고서 도덕적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는 개인에게 어떤 윤리적인 태제일 수 있는 도덕주의를 네. 집단 사이, 집단 관계, 음. 집단 중에는 뭐 국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슨 정치 세력도 있을 수가 있고 경제 세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집단화된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관계에 또는 그런 어떤 집단의 윤리에 대해서는 도덕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 네. 이렇게 이제 리브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집단 간의 어떤 문제점이나 집단의 비도덕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필요하다. 일정 부분. 힘이 필요하다. 네. 힘의 행사가 필요하다. 단, 그것은 인간의 어떤 선의지, 그것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네. 어떤,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그럼 당신이 선의지라고 하는 건 도덕주의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또 비판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주의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 간의 갈등을 결국은 도덕으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악순환 이야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리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몇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선생님 어떤 번역을 읽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육신시대 때는, 그때는 어떤 뭐 기독교 쪽 사람이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책들은 다들 절판이 된 것 같고,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이한우 씨 번역으로만 이제 지금 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은, 누군가 하는 사람의 번역이었는데, 조금 번역에 조금 여러 가지 난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금 최근에 나오니까 90년대인가 2000년대에 나온 이 이한우 씨 번역은, 이한우 씨 여기에도 왔던 간 사람입니다만, 글쎄, 뭐, 번역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충실한 어떤 역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엄청나게 많은 책이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지도 않고 소개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친절하게 좀 줄을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일일이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 또, 그 페이지가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리버 원서의 영어가 좀 그 문장이 길긴 길어요. 이따가 한참 좀 헤매가 다시 앞에 가야 되고. 사실 이번에는 뭐 대충 저도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새롭게 옛날 번역책을 읽은 기억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이한우 씨 번역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정확하게 읽지는 못해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이한우 씨 번역을 읽으셨겠죠? 아, 네. 그걸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그러니까 유신시대 제 젊은 시절에 중요한 어떤 그 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말하자면 라이언스 리버라는 사람이
대단히 어떤 그 1930년대 미국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뭐, 음. 스탈린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자신이 얘기를, 이 책에서도 6장인가에 보면 그런 사회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 이 책이 나오기 3년 전, 그러니까 1929년에 그 대공황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공황 때문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빈곤이 있었고 또 문제가 많았고 그 전에 28년에 이 사람은 이제 유니온 신학교 교수가 네. 되는데 28년 유니온 신학 교수가 되기 전 13년인가를 아마 그 95년인가요? 그 1995년에 1915년 네. 121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8년까지 13년 동안 디트로이트에서 네. 목회 활동을 했어요. 네. 목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디트로이트가 공업도 지금은 뭐 굉장히 좀 쇠잔해 버렸습니다만은 자동차 네. 공업의 그 대명사가 될 만한 도시인데 그 노동자들과 함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이 웅변가가 되어서 유명한 그 연설가죠, 뭐 목회자죠. 그래서 결국 그런 유명세 때문에 나중에 유니온 신학교 교수가 되는데 13년 동안 주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운 그런 지금 그 당시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한국식으로 말하면 좀 빨간 목사였죠. 아버지도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민 오신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는 그다지 그런 어떤 뭐 사회주의와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이 라리우스 니버는 젊어서는 뭐 노동당이나 사회당이나 이런 그 사회주의 정당에도 관여를 하고 나중에 1940년인가요? 그 정당 그런 사회주의 정당하고 다 손을 끊어버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젊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이었고 이 책을 쓰는 40살에 이 책을 쓰는데 그죠? 32년에 나오니까 40세에 이 책을 쓰는데 1940년에 공산당인가 사회당인가 미국 사회당 미국에서의 공산주의 정당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히 그 진보적인 입장이었죠. 근데 그 뒤로는 좀 같은 진보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뭐 심지어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1930 이 책을 쓸 무렵에 이미 무소리니의 파시스트 정당은 이탈리아에 성립이 돼 있었고 독일에서도 나치가 막 엄청난 인기를 끌고 이 책이 출판되어 1932년에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잖아요. 히틀러가. 그리고 스탈린이 또 그 당시 소련에서 굉장히 그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급변하는 어떤 정세, 특히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그 사회주의 쪽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갖게 되고 비판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은 이 1945년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에 이 사람이 집권을 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을 계속 지지를 하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2년인가에 돌아가시죠. 그 뒤에 트루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왜 유명했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 나오는 트루만의 어떤 원자폭탄 기획에 이 사람이 찬성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평화주의자들 욕을 많이 먹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의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나요? 그 전에 이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거기서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6.25 전쟁 때도 미국의 참전, 2차 세계대전 미국의 참전도 지지를 하고
6.25 때도 6.25 때는 사실 좀 이 랄프 리버가 한국 포기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보면 읽어보면 그게 뭐 어디 미국 현대사인가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한국 것까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까지 이제 좀 한국 비하 발음 비슷하게 해가지고 약간 실망을 주기도 이 하는. 책에도 한국이 이제 일제에서 이렇게 일제 치하에 있는 거 이거는 당연하다는 건 아니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그 문제라고 언급이 돼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그 해방운동 해야 된다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네, 그 여러 이제 나라 언급하면서 조금 조금 한국도 언급하는데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후진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공산주의나 이런 어떤 그야말로 터무니없이 비도덕적인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폭력이 가해져야 된다. 이건 뭐 말로 해서 안 된다. 폭력을 써야 된다. 이 주장을 했고, 근데 그 폭력은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선의지라고 선의 의지, 선을 향한 의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 그 폭력의 행사는 제한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미국의 참전, 또 6.25 또는 이 종전 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질서 속에서의 미국의 패권,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의 세계 지배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하죠, 이 양반이. 그래서 60년대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민족해방운동, 특히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어서 또는 여성해방운동, 60년대에 나타나게 되는 그 7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무슨 해방신학이나 이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신구교의 여러 가지 진보적인 운동들, 페미니즘,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이 라이너스 리버의 주장은 굉장히 좀 퇴폐적이고 태형적이고 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로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죠. 그래서 우선 그냥 이 사람이 이야기한 폭력의 용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독교의 평화사상, 기독교의 기본인 사랑과 결부될 수 있느냐. 오히려 기독교를, 그래서 심지어 라이너스 리브 당신은 무신론자 아니냐. 당신이 과연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나중에 비판하는 기독교인들도 생기게 되고, 또 다른 방향에서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폭력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 책에 보면 간디를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간디를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소위 평화주의 톨스토이도 비판하고, 톨스토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죠. 간디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비판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강하죠. 지금은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이나 미국의 어떤 사회운동, 미국의 어떤 그런 인권운동에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마틴 루터 킹도 목사잖아요. 그런 흑인 기독교인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백인 기독교인들 참여하는데 라이너스 리버의 이야기는 도리어 그런 흑인 민권운동 같은 거를 좀 저지한다고 할까요? 이런 쪽에 미국 패권주의적인 어떤 그런 미국 국가주의적인 이런 거에 지지를 받는 듯한 느낌도 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대단히 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물론 신정통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바르트라든가 불트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는
보네프까지 포함해서 보네프도 유니온 신학교 나중에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 사람이 초청하는가 그렇죠. 라이너스 니브가 초청하는 그런데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뭐 평가를 받지만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 그 유신 시대 때에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감동했던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아이히만 같은 그 유태인 학살 주범 같은 사람이 물론 뭐 아렌트 나중에 그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이히만이 그렇게 베토벤을 좋아하고 뭐 자상한 아버지였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도덕적인 남자가 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그 비슷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근환이라고 하는 고문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을 뭐 이 박종철도 고문하고 막 그런 유명한 고문 전문가인데 고문 전문가라니까 좀 끔찍한 이야기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딸한테 좋은 자상한 아빠였답니다. 딸한테 자상한 아빠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실 아이히만이 변명했듯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 가지로 저한테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같이 읽었던 유신시대 때 같이 읽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보수주의자로 바뀌었고 좌파였던 사람들이 우파로 바뀌기도 했고 근데 이 책에서 나타나는 라이너스 니브의 어떤 사상 니브의 사상을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대단히 어떤 사회해방, 사회혁명에 대한 열망을 가졌었어요, 이 라이너스 니브가. 근데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나치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이 이제 너무나도 그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한 가운데 생각이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냉전 시대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뭐 지금 트럼프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우파적인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라이너스 니브는 그렇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미국의 어떤 그런 국가주의, 패권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비판을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아직까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어떤 소감도 포함해서 네. 선생님께서 좀 더 읽으신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제 사실 지난번에 했던 지난번에 뭐 했었죠? 뭐 나와 너라던가 순전한 기독교는 그 전에도 한 번쯤 읽었었는데 이 책은 항상 읽어야지 하면서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안 읽을 수가 이제 없겠다 싶어서 지금 이번에 저한테도 굉장히 이게 오래 뭔가 숙제처럼 기억에 남아있던 그런 책이어서 저는 이제 이걸 그 전에 거는 사실은 좀 신학책이니까 읽으면서 약간의 그 뭐라나 어떤 뭐 영적인 뭐 쾌감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종교적인 문제를 이제 파고드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해체하면서 현실을 보여주는. 그렇죠. 네. 현실주의 책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 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약간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뭐 제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이런 말 할 때마다 좀 찔리지만 이제 그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생겼던 갈등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보통은 그거 너무 추구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항상 그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다 알고 살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대충 봉합하고 살아왔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이제 짚으면서 현실을 짚어나가는 이제 그런 태도가 저한테 좀 뭐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현실은 이거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막 약간 이런 생각 네, 들면서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그 완벽한 그 인성을 갖기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도 뭐 다 조금씩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뭐 학교나 자기 뭐 종파나 자기 그 이데올로기나 이런 측면에 서버리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전혀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집단의 그 강령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그냥 대변하는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험 선생님도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주변에? 뭐 현실이 지금 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거기서 이제 어떤 완벽성이라는 게 언제나 깨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제 어디 좀 안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집단의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평범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속한 것을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딱 이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평소에 뭐 이렇게 비폭력주의, 평화, 사랑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시던 그런 뭐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또 이제 그 어떤 국가의 문제에 딱 봉착하면은 막 전쟁해야 된다 그러고 뭐 무조건 국익이 우선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또 딱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옆집 아저씨나 똑같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집단의 차원이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도덕주의가 완전히 약화돼가지고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어린아이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유치한 수준으로. 막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셔 싸우자. 요즘에 왜 북한 오물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애들이 유치원 애들도 그렇게는 안 놀 것 같은데 양측 국가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돌을 닦으면서 마음을 이렇게 명상을 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패거리가 되면은 그냥 본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묻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이제 패배시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실을 이제 이렇게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라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리버가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 같은 거를 그냥 정직하게 잘 말하고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 근데 생존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좀 더 자아 실현을 넓게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자기가 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좀 더 이제 지배력을 얻고 싶고, 그게 집단의 차원에서는 그게 제국주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이제 쉽게 좀 이해를 그렇게 좀 해석을 한다거나, 그렇다면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뭔가 완성되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나 도덕적 완벽주의 같은 것들은 단순히 그냥 낭만주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비현실적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이제 그렇게 노력한 거는 다 실패했다고, 역사 속에 다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제 간디나 뭐 톨스토이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실패했다고 단정을 짓더라고요. 간디는 나중에 꼭 실패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물론 저는 그때 약간 의문을 가졌어요. 그 톨스토이나 간디가 가졌던 영혼의 힘이라는 거는 이후에 남아가지고 꾸준히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단지 뭐 이기냐 지냐 요것만 좀 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약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개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집단의 문제로 가면은 이제 정의에 대한 추구라던가 뭐 이타주의 이런 게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이고 기독교인이라서 그 어떤 종교가 주는 이상주의, 종교가 주는 환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 이상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그게 환상일지라도 그걸 계속 추구해야지 사회가 조금씩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평등을 향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 필요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그 좀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게 환상일지라도 그걸 계속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은 약간 그렇게 이제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추구를 하면은 인간의 인성이 그러니까 어떤 근사치라고 하는 개념을 네.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그 목표는 이 사람은 유토피아라든가 또는 그 특히 아나키스트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상 사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제가 아무래도 하죠. 그거 보면서 이거 교수님 보면 기분 안 좋겠는데 그럼요, 싶었어요. 그럼요.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책인데 네. 특히 뭐 간디에 대한 톨스토이나 네. 간디에 특히 대한 뭐 비판,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되게 그렇죠. 네. 무정부주의도 비판하고 유토피아주의에 대해서 물론 뭐 유토피아에 대한 비판도 있고 뭐 다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 라이너트 니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유토피아든 톨스토이든 간디든 뭐 어떤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가 절대선, 네. 완벽한 선, 네. 모든 걸 도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이상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네. 얘기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또 그런 사회 어떤 유토피아를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유토피아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네. 하겠다거나 또는 유토피아를 위해서 뭐 모든 걸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네.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일종의 비유 같은 거예요. 네. 뭐 이 방향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비판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도 네. 있고 거울일 수도 있고 어떤 이 라이너트 니버가 얘기하는 것도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읽은 바로는 어떤 설령 폭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힘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비도덕적인 어떤 수단도 필요하다. 근데 그 수단이 무조건 어떤 폭력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되고 그 수단 어디까지는 한계가 있다. 네, 이성의 제어를 받아야 된다. 그 이성의 제한을 선의지의 제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아니 그 선의지라고 하는 건 도덕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뭐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기독교적 현실주의, 네. 크리스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마키아벨리즘 같은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라는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폭력적 사회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폭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폭력을 쓰냐 안 쓰냐 이런 문제보다 폭력을 집단 안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집단 대 그렇죠, 집단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음. 정치를 하면서 이제 어떤 수단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완전히 비폭력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거는 명백하게 실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무슨 맞는 말씀인지 말인 것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예. 간디나 톨스토이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 간디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그건 전략적인 거였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간디는 사실 정치력도 있었다.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게 더 나아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들을 약간 이상주의자로 이렇게 밀어내죠. 그러니까 글쎄 저는 결론적으로는 리브가 어떤 정치사회 어떤 말하자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힘의 균형, 네. 힘의 조정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해결 방법 네. 이런 것, 뭐 정부에 의한 해결 방법 이런 걸 이제 자기는 현실주의라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어떤 예를 들어 그것이 독재화된다거나 또는 완전한 어떤 무질서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중용을 취하려고 하면서 윤리, 선의지 또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 윤리 이런 걸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그걸 이 사람 도덕질을 비판하면서 비도덕적인 사회에 대한 통제 방법, 네. 비도덕적인 사회를 가능한 한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폭력까지 포함하는 어떤 힘의 균형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 기준은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일단 결국은 폭력이라는 걸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윤리를 또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물론 방금 간디 전략적인 간디 자신은 자신의 비폭력주의가 전략적이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라이언스 니버는 미국식 간디 이해, 샤이어 그러니까 같은. 간디가 정치적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의 식민지 여전히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물론 라이언스 니버가 자신이 비판하는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그런 폭력주의자, 그런 어떤 힘의 절대주의를 믿는 사람은 물론 아니었죠. 라이언스 니버는. 그건 엄청 그게 되게 비판하죠. 비판적이죠. 네. 그게 비판적인데 미국의 힘,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 여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좀 미국의 어떤 국가주의나 패권주의에 문제가 없잖아 있다. 심지어 미국 기독교가 미국의 어떤 국가와 결탁되는 거에 대해서도 실패한 기독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때의 미국의 참전이나 원자폭탄 지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전쟁을 보통 오펜하이머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책 지도자들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을 항복시켜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일본의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었고, 일본은 원래 항복할 그런 어떤 입장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비도덕적이었다, 비문명적이었다라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정치 이반자들이나 또는 라이언스 니버 같은 이런 어떤 여론 세력이 그런 원자폭탄 지지를 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인류의 어떤 그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식의 비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점은 뭐 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죠. 그 여기 그 책에서 제가 공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기독교도 막 사랑을 얘기하고 이타주의를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인데 이게 애국심이라는 여과기를 거치면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 집단에 가서는 그 애국심이라는 것과 결합해가지고 그 이타주의가 완전히 이기주의로 이제 변하는 요 설명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본인도 그렇게 된 건가? 그건 아니겠죠. 아마 애국주의라는 거를 그 미국에 우리가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미국이 네네. 가진 그런 거 애국주의. 뭐 라널드 니브 자신은 자기가 애국주의 때문에 네, 그건 비판, 뭐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에 정책을 지지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아니었던 것 않겠죠. 같아요. 네. 뭐 그게 아니었다라고 객관적 평가할 수 있냐 그건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자기는 이 애국주의나 이런 걸 비판하면서도 사실 뭐 원자폭탄 문제나 또는 2차 대전 이후에 제3세계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강력해야 된다. 특히 소련과 대응하는 냉전 체제에서는 이런 주장을 한 걸 보면 라이언턴 니브도 자기가 비판했던 애국주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났다고는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도덕적인 뭐 합리주의라던가 아니면은 뭐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네네. 너무 이제 현실을 보지 않고 이제 좀 낭만주의적으로 감상주의적으로 되는 경향을 배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판은 뭐 현실을 보고 일리가 있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관점을 이제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근저에 흐르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결국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역사의 어떤 방향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 그걸 지지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종교적인 유토피아니즘 같은 것들이 그것을 또 도와주고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 역사는. 이런 것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 현실을 굉장히, 이때가 정말 절묘한 시기더라고요. 그런 네네. 아까 그 파시즘이 이렇게 대도하던 시기고. 부상하면서 예. 또 제가 깜짝 놀란 건 2차 대전을 예고하는 듯한 문장도 있더라고요. 네네, 있습니다. 1차 예. 대전이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제국이 결국은 전쟁 일으킬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뭐라지 긴박한 시대, 위험, 풍전, 등화 같은 시대에 그 세계의 흐름을 이 사람이 다 이렇게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현실을 좀 보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글을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집단의 야수성, 집단이 되면 갑자기 이제 변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방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나 혼자 항상 막 앉아가지고 난 평화롭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하면 뭐해요?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회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의회 사회주의, 자기도 아까 교수님 말씀드린 게 조금 그런 거 관여했었고 약간은 발을 들여놨었던가 보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좀 의지를 하면서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편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수련에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사회 속으로 옮겨 놓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럼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자기 그런 어떤 망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던 분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때도 제국 하에서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식민지로 살면서 하루하루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종교적 이상주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것에 사실 기독교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라는 게 가장 가혹한 현실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넓고 크게 이상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인류를 해방하는 어떤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 기획을 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자기 그 운명을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신 이제 분이 이제 예수님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라인홀드 리버의 이런 현실주의가 기독교적이기도 하지 않나? 현실주의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거를 이제 이 책의 중간에 보면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너무 이원론 세속과 현실 이렇게 기독교하고 이제 세속 뭐 이렇게 너무 분리하면은 패배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너무 또 합치면은 그 뭐 자유주의자들처럼 감상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리버는 그래도 패배주의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래도 약간 이렇게 현실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버가 주는 이런 현실적인 그 퍼스펙티브라는 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뭔가 사고를 해야지 그 더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하는 가까운 사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전 조금 다르게 봤는데, 그러니까 리버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네. 하는 어떤 그 가르침이 네. 뭐 너무 이상에 치우친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의미의 사랑을 사회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회 문제까지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것이고 그걸로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리브가 비판하고 있는 그 당시에 어떤 지성을 대표하는 존 듀이 같은 사람들의 도덕주의적인 어떤 사회개혁론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회개혁론, 예수님의 어떤 사회관하고 가까운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아시다시피 예수 시대 예수가 예수가 계셨을 때도 유대인 해방운동 같은 있었죠. 일종의 그 폭력적인 해방운동도 있었고 그런 정파도 있었어요. 사두개파. 예예. 리브가 말하는 것은 식민지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집단적인 힘에 대해서 집단적인 비도덕적 힘에 대해서 맞서려고 하면 리브식으로 현실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민족 해방 운동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네. 리브의 주장은 너무 단순화시키는 우려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길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식민지 해방운동가들의 주장과 통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가 네. 있죠. 예. 일단은 그런 맥락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뭔가
이 사람이 칸트나 톨스토이를 봤던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현실은 도외시하고 뭔가 하나의 나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선생님 왜냐면 이게 좀 칸트나 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예요. 아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일정한 시기에 이제 그 승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좀 더 넓고 깊은 어떤 인류의 해방을 이제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더 현실주의적인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건 저는 간디나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네.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 같은 것이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그걸 주장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바로 무슨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해방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을 이야기한 거죠. 식민지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영국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인도인들의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냥 인도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영국이 지배자인 영국 관료가 영국으로 돌아가고 인도의 또 정치인들이 집권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옳은 민족 해방이 되는 게 아니다. 인도인들이 물질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 행동막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이타적인 그런 인간적인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인도의 진정한 해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말씀도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도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당시 민족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폭력주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인 그런 정치적 수단을 택하지 않았잖아요. 라이너드 니브가 말하는 정치적 기독교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는 물론 굉장히 그 당시에 말하자면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간다라는 식의 이야기, 그런 비현실주의자들, 그런 어떤 그야말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복음 절대주의자들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간디나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그런 절대주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맞아. 저도 그런 식으로까지 동의를 취한다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 뭐 제가 톨스토이나 간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라이너드 니브가 톨스토이나 간디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구나라는 맞아, 느낌을 맞아. 받았고 네.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같이 묶여 생각.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길일까? 이게 과연 옳은 예수님의 길일까?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을 그런 의미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좀, 라이너드 니브가 주장한 예수, 우리 오늘 사실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서 라이너드 니브의 어떤 뭐 인간관, 뭐 네. 원죄론, 또는 그 인간의 이중성, 뭐 어떤 완전한 창조를 향하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존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원죄를 갖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이중성, 이런 걸 이야기한 무슨 라이너드 니브의 인간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톨스토이나 간디 같은 사람들은 철두철미 반교회적인 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니버는 교회의 어떤 그 필요성, 교회의 의미를 굉장히 중시하는, 자기가 목사니까 또 목회 활동을 한 사람이니까. 여러모로 현실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세력, 미국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모습에 한 발자국도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진 않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신만, 하나님만 믿어라,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이런 식의 좀 그 뭐라고 할까, 그 절대 복음주의자, 뭐 절대주의. 그런 표현을 네. 써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미국의 현실주의, 기독교의 현실주의가 상당히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방금 악 스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뭐랄까요, 이 사회 문제에 대해 쭉 무관심하고, 뭐 노동 문제나 또는 뭐 이 차별 문제나 이런 문제에 전혀 무관심한 채 오로지 기독교적 세계에 갇혀 있는 어떤 기독교 도그마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리버의 어떤 그런 현실주의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치학적인 차원, 국제 정치론의 차원, 또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의 차원에서 톨스토이와 간디를 비판하는, 간디와 톨스토이의 어떤 비폭력주의를 비판하는 현실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톨스토이나 간디도 절대적인 무슨 비폭력주의자, 뭐 모든 비폭력,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걸, 모든 폭력은 거부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니었고. 좀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죠, 그죠? 그렇죠. 네. 리브 자신도 사실은 또 그런 어떤 사실 나는 원자폭탄을 지지했다는 문제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 노동 정책이나 이런 거를 진보적인 입장에서 쭉 지지를 하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훌륭한,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진보적인 입장의 목회자였죠. 사실 1930년대에 미국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독교를 떠난 그런 어떤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심했던 때거든요. 또 뭐 엠마 골드만을 비롯해서 많은 그 아나키스트들이 1920년, 30년대에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나키스트들을 미국 정부가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심하게 다뤘어요. 엠마 골드만 같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하자면 국가를 거부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이너트 니브는 철두철미 정부나 국가나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회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있는 현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악에 대해서, 비도덕적인 사회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정부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권력의 악, 권력이 저지를 수 있는 구조적인 악을 비판한 아나키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라이너트 니브는 뭐 이류다, 삼류다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 이런 식으로 막 좀, 네. 꿈꾸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930년대 미국 사회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엠마 골드만 같은 사람한테 라이너트 니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려 죽일 놈이시라고 미국 정부 앞잡이라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 이 책을 쓸 때부터 상당히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일종의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물론 그 권력은 옳은 권력이어야 되죠. 라이너트 니브가 말하는 권력은
선의 의지를 가지고 집단 간의 어떤 이 힘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들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만 부도덕한 사회에서의 여러 힘들이 네.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라이놀드 니브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힘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중재자가 국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라이놀드 니브가. 그런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1930년대에 40년대 오게 되면 뭐 반전 문제라든가 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이런 사람들, 또는 여성 해방, 여성들의 인권 권리 운동, 또는 그 당시 이 뭡니까? 임신 중절 문제, 그러니까 이 중절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이미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철저히 탄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국가는 라이놀드 니브가 말하는 부도덕한 힘들의 중재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긍정한다기보다 그 집단이 가지는 야수성 있다고 했거든요. 국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 인정하고, 집단은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집단과 대화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어떤 정치력이 거기 그러니까 타협과 정치가 개입이 돼야지 그냥 어떤 선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리버의 이야기가 제대로 성립하려고 그러면 네. 아주 훌륭한 의회 정치, 의회주의. 맞아요. 이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훌륭한 어떤 정부. 네. 이게 존재해야 되는 네.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리버는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서히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네네. 가고 있다. 사실 약간 그렇게 된 측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서서히.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년대보다는. 네. 30년대에 비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예를 들어 또는 부시가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 옳았느냐 그러느냐에 대해서 평가는 오늘 여기서 하지 맙시다, 선생님. 근데 사람을 약간 그러니까 착하다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해 있더라고요. 선악을 그렇죠. 동시에 갖춘. 네, 리버의 인간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과 같은 초월 지향을 하면서도 네. 원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리버의 네. 이원적인 인간론이죠. 그 두 가지를 절묘하게 그러니까 인정하면서 그 두 가지가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인간을 어떻게 이제 다루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들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 리버가 사실은 이성에 의한 통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네. 굉장히 좀 이 초월적인 어떤 기독교의 어떤 초월성,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지지,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저는 오늘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리브의 신학, 이 사람이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깨워지지 않는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들이 다 얽혀가 그 책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논리적인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요. 네. 예. 물론 오늘 이야기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야기에 저도 선생님 너무 좀 제가 혹시 리브를 너무 비판했다니. 아니요. 전 느꼈어요, 이걸 보면서. 이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집단화되면,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의 일원이 되면, 또는 자기 어떤 단체 속에 자기가 속한 어떤
회사나 뭐 학교나 이런 어떤 네. 집단 일원이 되면 왜 인간은 음. 비도덕적이 되는가? 네. 그런 리브의 그런 인식, 그건 뭐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훌륭한 너무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인 네. 파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극복 방법에 네. 대해서는 교육. 음, 음?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교육을 이야기하죠. 아. 근데 교육을 이야기하고 교육에 의한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도덕적인 이야기일 맞아요. 수가 있기 때문에 리브가 그런 문제점을 그런 현실 인식 위에서 음. 도덕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심지어 간디나 톨스토이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까지도 이 사람이 과연 이거 진짜로 무신론자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리브를 당신 진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뭐 오늘 그 얘기는 하지 말길 뭐 하면서도 아무튼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인으로서 윤리학자로서 아주 그 시대에 나치 파시즘 또 2차 세계 대전 네.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정치 상황을 나름으로 꿰뚫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고뇌를 넘어서려고 했던 그런 신학자이자 윤리학자로 네. 평가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주장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도 네. 대단히 의미 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독서가 될 수가 있고 또 의미 있는 독서가 될 수가 있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네. 어쨌든 이 사람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랑과 정의가 이제 실현되는 그런 완벽한 사회가 이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또 하나님 개입하시면 된다. 그런 식의 예. 또 목사님으로서의 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